다음에 8장. 구조적 분석 및 설계. 그죠?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이 구조적 분석 및 설계에서는 이제 두 개 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조적 분석과 구조적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약 60%의 문제는 구조적 분석에서 나오고요. 구조적 분석에서. 그 다음에 한 40%의 문제가 이제 구조적 설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별 3개라면 이건 2개 정도. 2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구조적 분석에서는 이제 구조적 분석의 개요해서 개요. 그 다음에 구조적 분석의 도구가 있습니다. 분석 도구. 이 구조적 분석의 도구에 이제 3가지가 있죠. 3가지. 뭐 DFD. 그죠? 그래서 자료 흐름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DD가 있죠. DD. 요건 자료 사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데이터 딕셔너리에서. 그 다음에 미니 스펙이 있습니다. 그죠? 소단위 명세서다 이렇게 불러요. 3가지가 이제 구조적 분석 도구죠. 나중에 이제 구조적 설계 도구를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적 분석 도구하고 구조적 설계 도구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다음 중 구조적 분석 도구가 아닌 것 하면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럼 먼저 이 구조적 분석의 개요하고 구조적 분석 도구가 있으면 당연히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죠? 당연히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죠? 이쪽에서 대부분 나오고, 이 구조적 분석 개요에서는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근데 한 번씩 읽어보고 지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개요에서는 여러분들이 우선은 구조적 분석의 원칙이 있다. 구조적 분석의 원칙. 분석의 원칙.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요거는 90년대에 한번 나왔었어. 그치?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한번 보고 지나가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구조적 분석의 원칙은 우선 추상화의 원칙 있겠죠. 그죠? 추상화의 원칙. 어차피 여러분들이 컴퓨터라는 학문을 할 때는 추상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상화라는 거. 여러분들 추상화는 누가 가장 잘 그립니까? 피카소가 가장 잘 그리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과 성질만 이렇게 표현하는 기술을 우리가 추상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것도 어떤 대상체가 있으면 그 대상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현실 세계가 컴퓨터 세계에 그냥 바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뭐를 거쳐야? 추상화를 거쳐야 들어가죠.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분석할 때는 추상화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과 그 다음에 성질, 속성 등을 파악하는 행위가 우리가 추상화다 이렇게,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단계적 정형화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정형화의 원칙. 단계적 정형화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개괄적인 거세요. 그죠? 뭐 또는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구체화시킨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더 어떻게 돼요? 정형화를 시킨다 이런 얘기야. 그치? 구체화를 시켜나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분할과 통치 원칙. 분할과 통치 원칙. 통치 원칙. 이 분할과 통치 원칙도 마찬가지야. 그죠? 분할을 했으면 이 하나를 통째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돼요? 세부 항목을 이렇게 분할을 하잖아. 분할해서 어떻게 한다? 분할했으면 이 분할한 걸 합치면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잘못하면 분할과 합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분할했다고 해서 이걸 합치면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분할했으면 이 위에서 이걸 밑에 걸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지? 예. 호출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분할과 통치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계층 구조의 원칙. 예. 계층 구조의 원칙이다. 원칙. 그러니까 당연히 하향식이야. 구조적 분석은. 그러니까 계층 구조라는 것은 트리 구조죠. 트리 구조. 트리 구조는 나무 구조야. 나무는 1대 n의 구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층이. 여기가 1계층이고 밑에가 2계층 또 내려가겠지. 이렇게. 예, 분할해서. 이렇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하향식 분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돼요? 예, 구조적 분석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뭐 근래에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고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호에서 이 구조적 분석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죠? 네, 특징. 그래서 구조적 분석의 특징은 이제 가끔 한 문제에 나오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구조적 분석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정도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예, 한번 읽어는 보셔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다. 그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탑다운이 뭐야? 하향식 분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적인 것에서 세부 사항으로 내려가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뭐 하향식 분해다. 하향식. 요걸 자꾸 어떻게 돼요? 요걸 틀린 보기로 막아야 됩니다. 구조적 분석의 특징이 아닌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상향식 분해의 원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향식 분해를 한다 이렇게 해갖고 틀린 보기. 하향식 분해다. 하향식 분해.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용이하다. 의사소통. 그러니까 여러분 DFD 같은 거 자료 흐름도는 어떻게 돼요? 자료 흐름들은 전체적인 것을 자료 흐름에 따라서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전문가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그림만 보면 전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이렇게. 응? 네, 원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구조적 분석을 한 놈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 그 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구조적 설계를 해서 코딩을 하게 되는데 그 연결 상태가 원활하다는 얘기야, 그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코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코드에 쉽게 적응. 네. 그 다음에 뭐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뢰성이 분석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예. 신뢰성이 높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분석한 것을 나중에 이제 구조적 설계로 이제 연결할 때 설계에서 또 이용하기 쉽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죠? 7번. 설계 이용이 쉽다. 이용이 쉽다. 예.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뭐 여러분들이 뭐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 당연한 소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지. 하향식 그지?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예,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뭐 당연히 좋은 소리니까 그 좋은 소리에 대해서는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구역 분석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구역 분석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 구조적 분석의 절차. 역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분석 순서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구역 분석의 순서. 절차가 순서니까 그지?
뭐 시험 문제 나진 않는데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분석할 때는 세 번째지. 예, 세 번째. 현 시스템 있죠? 구역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면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의 물리적 모형화를 먼저 합니다. 그죠? 예. 물리적으로 어떻게 현재 시스템이 생겼는가 이걸 모형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현 시스템이야. 현 시스템. 현 시스템의 물리적 모형화라고 생각하면 되죠. 모형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현 시스템을 물리적 모형화로 만들었으면 이 현 시스템에 대해서 물리적 모형화를 논리적 모형화로 바꿔야 돼. 어차피 컴퓨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물리적 형태로는 들어갈 수 없잖아. 논리적으로 바꿔야 되죠. 논리적이란 말은 알잖아. 그죠? 예, 논리적은 true, false 세계야. 어차피 영일 세계니까. 그래서 현 시스템의 논리적 모형화로 변환하는 거예요. 논리적 모형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오케이. 그래서 이 현재 시스템을 논리적 모형화로 만든 다음에 뭐를 적용시키는 거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적용시켜서 사용자가 이제 새롭게 이런 기능, 아니 이런 기대사항,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기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새로운 시스템 있죠. 신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겠네. 신 시스템의 논리적 모형화를 만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 시스템의 이 논리적 모형화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 물리적 모형화로 만드는 거야. 신 시스템의 물리적 모형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신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모형화를 가지고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을 해서 어떻게 돼? 대안 시스템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죠. 그죠? 예. 대안 선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서 대안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면 돼? 분석서. 그죠? 예. 구조적 분석 명세서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예. 그래서 요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 이제 현재 시스템의 물리적 모형화를 만들고 현 시스템의 물리적 모형화, 현 시스템의 논리적 모형화, 신 시스템의 논리적 모형화, 신 시스템의 물리적 모형화, 그 다음에 대안 선정, 그 다음에 구조적 분석, 명세서, 산출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냥 물 이렇게 나가요. 에. 물리적, 논리적, 물리적이야. 에. 오케이? 그래서 이런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나온 적은 없어. 근데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구조적 분석 도구.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구조적 분석 도구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흐름도가 있고 자료 사전이 있고 소단위 명세서가 있다. 그럼 처음에 뭐부터? 자료 흐름도부터. 자료 흐름도. DFD다 이렇게 부르죠.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료 흐름도. 이 자료 흐름도는 이제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자료 흐름에 따라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도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자료 흐름에 따라서 도형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버블 차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원이 여기저기 나타나거든. 그래서 버블 차트다 이렇게도 얘기한다. 이 자료 흐름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돼? 특징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료 흐름들은. 이건 도형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그림으로. 도형 중심이다. 그 다음에 자료 흐름 중심이다. 당연히 자료 흐름. 그래서 자료 흐름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료 흐름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그려놨기 때문에 자료 흐름 중심입니다. 흐름. 오케이. 그 다음에 하향식 분해가 가능하다. 하향식. 하향식이다. 하향식.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계략적으로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배경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간 수준으로 나누는 것을 중위도, 그 다음에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형태로 자료 흐름들을 그린 걸 하위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향식으로 이렇게 자료 흐름들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그렸다가 중간 수준 그렸다가 그 다음에 최하위도를 이렇게 그리자.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분석용 도구죠. 분석용 도구. 설계용 도구가 아니라 자료 흐름들은 분석용 도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도구라 했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개발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 한 번인가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려니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료 흐름도의 정의 대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정의 대상. 자료 흐름도에서 사용하는 기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기호. 자료 흐름도에서 사용하는 기호. 기호를 알면 정의 대상도 아는 거야. 정의 대상. 자료 흐름도에서 뭐뭐를 정의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뭐. 자료 흐름도에는 우선 기호가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화살표. 그 다음에 평행선이 있습니다. 평행선. 그 다음에 원이 있습니다. 원. 이렇게 원. 요 직사각형은 뭐 하는 데 사용한다? 단말입니다. 단말이 뭐야? 시작과 종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단말 표시입니다. 단말. 즉 시작과 종착지를 표시한다. 시작 또는 종착지다.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별 3개야. 별 3개.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온다. 달라달라달라. 알아? 그 다음에 화살표는 자료 흐름을 표시한다. 자료 흐름. 자료 흐름. 평행선은 자료 저장소를 나타냅니다. 자료 저장소. 그 다음에 원은 처리를 얘기하는 거야. 처리. 오케이. 그래서 이 자료 흐름도는 이렇게 몇 가지 기호를 가지고 네 가지 기호야. 직사각형,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평행선, 그 다음에 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자료가 흘러가는 데 따라서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자료 흐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다음 중 자료 흐름도의 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나 그려요. 특히 어떻게 돼? 틀린 보기로 많이 나오는 게 입력과 출력. 이거를 이 직사각형을 입력, 출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력, 출력 아니야. 입력과 출력은 없습니다. 자료 흐름도에는 시작과 끝이죠. 뭘 표시하는 거다?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거야. 입력, 출력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직사각형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러면 자료 흐름도의 한 예를 한번 그려본다면 자료 흐름도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 그죠? 이렇게. 여기 키보드, 이 이제 시작점이라고 합시다. 키보드로 뭐가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단어를. 그럼 맞춤법 검사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처리가 이제 맞춤법 검사야. 그럼 키보드로 입력한 단어가 실제 맞춤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뭘 봐야? 자료 저장소에 단어 사전이 있어. 단어 사전. 그럼 이 단어 사전에서 사전 단어가 흘러 들어오죠. 사전 단어야.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한 단어하고
단어 사전에 들어오는 사전 단어하고 비교해서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비교해갖고 맞춤법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맞는 단어가 나간다고 가정한다면 여기는 맞는 단어야. 맞는 단어가 흘러가는 거지. 여긴 틀린 단어가 흘러간다고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료 흐름도는 어떻게 그린다?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전체 시스템을 지금은 뭐 다 그린 게 아니고 이제 일부만 그린 거지만 전체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자료 흐름에 따라서 도식화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 흐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지금 기호를 몇 가지 사용한 거야? 네 가지를 다 썼습니다. 그죠? 이렇게 키보드 같이 직사각형으로 표시한 거는 시작과 종착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평행선으로 나타내는 것은 자료 저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저장소. 자료. 이 자료 저장소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자료가 흘러나온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또 자료가 흘러 들어간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컴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 읽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아. 계속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은 뭐야? 처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원. 버블은 처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는 흘러가는 자료 요소를 이렇게 써놓은 거다. 그래서 네 가지 기호를 이렇게 사용해서 전체 자료 흐름에 따라서 도식화하는 것을 자료 흐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한 번인가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이거 한 번. 예? 예. 기호는 어떻게 돼요? 기호는 아주, 여러 번 나왔었고 이 예에서도 이거 그려놓고 여기 자료 저장소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뭐 A, B, C, D 해갖고 어떻게 돼? 이렇게 찍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놔도 아 이거는 직사각형은 뭐다? 아 이건 단말을 얘기하고 평선은 자료 저장소를 얘기하고 원은 처리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자료 흐름도의 작성 원칙이 있어요. 작성 원칙. 작성 원칙.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작성 원칙.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한 번씩 읽어봐라. 예, 그래서 뭐 자료 저장소의 자료는 줄거나 늘어나서는 안 된다. 그죠? 자료 저장소는 소위의 자료는 읽는다고 줄거나, 그죠? 그죠? 또, 줄거나 늘 수 없다. 네, 늘 수 없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야. 그 다음에 이 처리는 어떻게? 최소한의 자료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받아들인 것을 반드시 어떻게 어떤 변환을 거쳐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온 자료와 나가는 자료가 같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자료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환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자료와 들어오는 자료가 같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쓸데기 없는 것도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입력 들어온 게 변환돼서 처리돼서 나가는 거지. 이 나온 게 어떻게 돼?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떤 처리가 일어나고 어떻게 돼? 갑자기 튀어나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그죠? 좀 알아야 되고 항상 수행될 수 있어야 되고 수행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은 좀 알아두시고요. 그죠? 따다다닥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료 사전이죠. 자료 사전. 이것도 이제 분석용 도구입니다. 데이터 딕셔너리다 그래서 자료 사전은 DD다라고 불러줍니다. DD. 그러면 이 자료 사전의 정의 대상은 뭐냐 이거야. 별거 아니야. 정의 대상 보시면 대상. 이 자료 사전은 자료 흐름도 있죠. 이 자료 흐름도의 자료 요소를 정의하는 거야. 오케이? 별거 아니다. 자료 사전은 자료 흐름도 상의 자료 요소를 정의한 것을 우리가 자료 사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정의할 거는 뭐가 있어? 우선 이 자료 흐름도 상의 자료 흐름도 상의 자료 흐름 요소 있죠. 흘러가는 그죠? 자료 흐름의 자료이죠.
흘러가는 자료 있죠?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저장소 있죠? 예, 자료 저장소의 자료. 자료 흐름의 자료하고, 자료 흘러다니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자료 저장소에 있는 자료.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뭘 기술해? 자료의 의미 있죠? 예, 의미. 이 자료는 뭘 나타내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료의 값 있죠? 자료의 값. 자료의 값을 어떤 기술해 줘야 되지. 그죠? 물론 다 기술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예, 기술할 거는 기술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의해야 된다. 어디서? 자료 사전에서. 오케이. 예, 이것도 뭐 근래에는 나온 적이 없고요. 90년대는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좀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 사전에서 사용되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역시 어떻게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달달달달 하셔야 되겠지. 예, 별 3개야. 그러면 자료 사전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뭐가 있어 우선? 뭐가 있습니까? 예, 요거 있습니다. 뭐뭐를 정의하다는 뜻이야. 뭐뭐의 정의야, 정의. 예, 정의. 그 다음에 더하기가 있죠, 더하기. 접합의 의미입니다. 접합. 그죠? 이거와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접합. 예. 뭐 구성 요소의 뭐 연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구성 요소의 연결. 연결의 의미다라는 얘기야. 더하기는. 네. 그 다음에 가로가 3가지가 있죠. 여러분 대가로, 중가로, 그 다음에 소가로가 있습니다. 그죠? 뜻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대가로는 이렇게 쓴 걸 우리가 대가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이렇게 쓴 건 이건 중가로죠. 그 다음에 소가로는 이런 게 소가로야. 가끔 여러분들 말을 하면 말귀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대가로, 이런 건 중가로, 이런 건 소가로가 이렇게 불러. 그럼 대가로는 뭐 할 때 쓴다? 선택을 할 때 씁니다. 선택. 그죠? 이거와 이것 중에서 골라낼 때 쓰는 게 대가로고, 중가로는 반복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반복. 그죠? 이 부분을 반복해서 수행하라, 이런 뜻이. 소가로는 생략 가능을 표시할 때 씁니다. 생략 가능. 생략 가능.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또는 버티컬 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미콜론이나 버티컬 바는 나열을 얘기합니다. 나열. 쭉 이거 나열할 때 나열. 그 다음에 이제 SS 그 2개 쓰는 거 이거 요 안에다가 쓰는 거는 이제 주석이죠. 주석. 설명문을 얘기한다. 주석. 설명문이야. 설명문. 네. 이렇게 몇 가지 기호를 사용합니까? 8가지 기호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예. 외우셔야 되겠지. 예. 여긴 4가지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금방 외우는데 이 8가지나 사용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 외우기가 좀 난감하긴 한데 그래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반복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도 반복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하면 안 돼. 그렇죠? 다른 것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도구도 많아요. 뭐 자료 사전도 있고 자료 흐름도 있고 이쪽에 보면 소단위 명세서도 있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도구들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호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지? 예. 그러니까 막 나중에 헷갈리죠. 그죠? 예.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 구분해서 정확하게 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쓰고 저기서는 저런 의미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다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직사각형에서는 단말의 의미로 쓰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이제 좀 있으면 구조적 설계 구조도를 배우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돼? 모듈의 의미로 씁니다. 그런 게 달라요. 이해되시죠? 역시 이 모두 자료 사전에서도 어떻게 돼요? 사전에서도 어떤 작성의 원칙이 있어요. 예, 작성의 원칙. 그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뭐 정의가 어떻게 돼? 중복되면 안 된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다른 의미로 자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명확해야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름을 갖고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예. 자료사전의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뭐, 현 문제 한 번인가 나왔었는데, 예.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있다고? 세 번째. 소단위 명세서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소단위 명세서. 네. 미니 스펙이다 이렇게 불러줘 이걸. 미니 스펙. 이 소단위 명세서 여러분 또 됐다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자료 흐름도상에 있는 뭐? 원 있잖아, 원. 처리 부분을 설명한 것을 소단위 명세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별거 아니야. 소단위 명세서는 뭐를 설명한 거다? 자료 흐름도상에 있는 처리 부분, 원 부분 있죠. 원의 법을, 원 부분을 설명한 것을 소단위 명세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별거 없지? 그래서 이 소단위 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제 도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적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목구조라는 게 있어. 이 소단위 명세서에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어차피 처리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처리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다? 구조적 언어다. 구조적 언어. 이걸로 가장 많이 설명을 해요. 처리 부분을. 이 구조적 언어는 말하듯이 쓰는 거야. 제한된 단어와 제한된 문장과 제한된 제어 구조를 가지고 말하듯이 전개시키는 것을 구조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정보처리 산업 기사를 보는데 정보처리 산업 기사의 합격 기준이 뭐예요? 전체 100문제가 나오잖아. 과목당 20문제씩 해서 총 5과목 해니까 어떻게 돼? 총 100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고 과락 40점 이하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걸 처리하는 어떤 처리 과정을 구조적 언어로 기술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말하듯이 쓰는 거야. 물론 한글로 써도 됩니다. 그죠?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섞어서 써도 되고 그죠? 한글로 쓰면 만약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if 영어로 쓰면 이제 if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말했어요? 말하듯이 if 이렇게 또는 만약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만약 뭐가 뭐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이렇게 묻는 거야. 60점 이상이냐 이렇게 된 이면 이런 얘기죠. 60점 이상이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말로 써도 돼. 한글로 분석 도구니까 문 설계용 도구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어떻게 설계용 언어처럼 어떻게 돼? 의사 언어처럼 이렇게 썼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말하듯이 말로 써도 된다. 그럼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또 물어야 된단 말이야. if. 그죠? 과목 점수가 뭐 40점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된단 말이야. 40 이상이냐. 된. 그죠? 그렇다 그러면 합격이죠. 그럼 합격 이렇게. 그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불합격이야. 그죠? else면 불합격이죠. 불합격. and if 하시고 끝 이런 얘기야. 끝. 요거의 끝이 요거예요. 요거의 끝은 펄스는 else면 불합격이 당연히 불합격 and if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이게 true냐 물어서 true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야. 이게 펄스다 밀리가죠. 60점 이상이냐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 불합격이야 무조건. 그렇죠? 불합격. 그리고 끝이지. 60점 이상이 돼야 여기 들어가는 거지. 60점 이상이냐? 그러면 60점 이상이라고 다 합격이냐? 아니다. 과목 점수가 다 40점이 넘어야 비로소 합격이고 그렇지 않다면 60점 이상이라도 불합격이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처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구조적 언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좀 어떻게 돼? 좀 정형화돼서 어떻게 돼? 뭐처럼 써서 설계처럼 썼는데 어쨌든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하듯이 막 써도 돼. 그냥 마냥 이런 식으로 설명만 정확하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어떤 처리인지. 그 다음에 이거를 구조적 언어로 쓰지 않고 뭘로? 요 밑에다 쓸게. 의사결정표.
의사결정표로 하겠다는 얘기, 표로. 표는 테이블이잖아, 그치? 예. 표로 설명을 해주겠다. 뭐 두 가지 다 쓰라니까 두 가지 중에서 골라 써라는 얘기야, 설명을 하면. 예. 그러니까 표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테이블로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테이블. 오케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여기는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그죠? 예, 경우의 수. 경우의 수도 몇 가지야? 네 가지죠. 1, 2, 3, 4에서 네 가지입니다. 예. 그럼 여기는 조건 항목이야. 조건 항목. 조건 항목. 이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 조건 항목. 그치? 예, 항목.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행동 항목이지. 행동 항목. 행동 항목. 응? 자, 조건 항목에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그죠? 점수가 얼마 이상이냐? 60 이상이냐. 그 다음에 과목 점수가 40 이상이냐. 그죠? 행동도 두 가지죠.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죠? 예. 원래는 이렇게 말로 쭉 써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간단하게 쓴 거야. 예. 이렇게 뭘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표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뭐야? 첫 번째 경우가 뭐가 되는 거야?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예. 예슬.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냐? 예슬. 합격이냐? 예슬. 불합격이냐? 노. 이렇게 되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예.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냐? 아니요. 합격이냐? 아니요. 불합격이냐? 예.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아니요. 과목 점수는 40점 이상이냐? 예. 합격이냐? 아니요. 불합격이냐? 예. 네 번째 경우는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아니요.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냐? 아니요. 합격이냐? 아니요. 불합격이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뭐를 할 때? 합격자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어? 이렇게 표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걸 의사결정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의사결정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뭐가 좀 나왔었냐면, 이 의사결정표의 구성 요소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표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돼? 조건 항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 항목이 있어야 되고, 이걸 조건표기란이라네. 여기를 뭐라 부른다? 조건표기란. 조건을 쓰는 난이란 말이야. 표기란. 여기는 행동표기란이지. 행동을 쓰는 난이니까 행동표기란. 그죠? 여기는 어떤 규칙을 써놓는 데 아니야, 그지? 규칙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규칙. 그래서 의사결정표는 몇 가지?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 항목, 행동 항목, 조건표기란, 행동표기란, 규칙란 이런 식으로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의사결정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입출력란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곤란하면 되죠. 별거 아니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의사결정 목구조라는 게 있어. 결정 목구조. 목구조는 별거 아니고 트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목자니까 무슨 구조? 트리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리 구조.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거를 의사결정 목구조로 묻는다면 뭐 60점 이상이 있겠고, 그죠? 60점 이상이냐 이상, 60점 미만이 있겠어요. 60점 미만이냐 미만. 그죠? 그럼 60점 이상일 때 어떻게 돼?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냐 40점 이상. 그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냐 다 안 쓴 거야. 그 다음에 40점 미만이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예, 미만.
60점 미만에서도 40점 이상이 있겠고 그 다음에 40점 미만이 있을 겁니다. 미만. 그러면 60점 이상이고 40점 이상이면 이때는 합격이지. 합격. 60점 이상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60점 미만 40점 이상 불합격. 60점 미만 40점 미만 불합격.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뭘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틀이 나무 구조로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나무 구조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나무 구조죠. 나무 구조.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 의사결정 목 구조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처리를 예를 들어서 합격자 처리를 한다면 이 합격자 처리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구조적 언어로 설명할 것인가 의사결정표로 설명할 것인가 의사결정 목 구조로 설명할 것인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을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처리 부분을 설명해야 어떻게 돼? 서류가 완성되잖아. 그러니까 뭐로? 분석서를 만들려면 자료 흐름도도 그리고 그 자료 흐름도상에 있는 자료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사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단위 명세서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단위 명세서를 만들 때 가장 이게 처리가 좀 복잡하면 이런 거나 이걸로 설명하는 게 빠르지. 이거보다. 그죠? 이거나 이걸로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거란 말이에요. 더 쉽게 알아본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돼? 구조적 분석 도구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자료 흐름도가 있고 자료 사전이 있고 소단위 명세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물론 소단위 명세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제목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대충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대충 파악하셔야 되고 자료 흐름도에서는 이제 기호가 이제 많이 나오죠. 물론 자료 흐름도의 특징과 예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 자료 사전도 기호가 많이 나옵니다. 기호. 기호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시고 정의 대상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이 없죠. 이해되시죠?